안녕하십니까. 예, 환상의 나라 이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의 강의 제목은 위안소의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군의 특히 일본군 위안소의 여인들, 이른바 오늘 우리가 위안부라고 부르는 그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 잘 알다시피 지난 1991년에 이 문제가 세간의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5년간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뜨겁고 중요한 문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는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류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쳐온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나아가서 이 주제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는 대단히 강력하게 타올랐고,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지성, 문화, 역사의식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환상의 나라를 다루는 이 강의에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인 또 하나의 자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기를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기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생활의 행복을 얻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제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명령에 따라서 당초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또는 주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이 사건을 둘러싼 전후 맥락을 한번 쭉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 군의 위안소와 그에 속한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이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에 속한 그 위안 부대와 그에 속한 위안부에 관한 통계입니다. 이 국방부가 편찬한 6.25 사변 후방 전사 인사편에 150쪽에서 나오는 통계인데요. 위안대는 서울 제1부대, 제2부대, 제3부대, 강릉 제1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통계가 밖에 있습니다만은 춘천, 원주, 속초에도 위안부대가 있었고, 이 강릉에는 제8대까지 있었다는 그 기술이 있는 것을 봐서 이 제시된 통계는 전체 위안부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부대에 속한 위안부의 수는 19명, 27명, 30명 도합, 요 네 부대만 89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방문해서 위안을 받은 피위안자의 병사 수가 월별로 이렇게 부대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대 얼마, 이래서 도합 연간 20만 4,560명의 병사가 이 위안대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사편을 읽어보면은 서울에 있는 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지금 오늘날의
이 백병원이 있는 서울은 자리입니다만 고정된 자리에서 병사를 맞았지만은 이 바깥에 나가 외방의 이 부대들은 일선 부대 요청에 따라서 동원, 방문 위안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정말로 희유에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참 매우 귀중한 통계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각 부대별로 월 평균 피위안자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위안부 1인당 맞이했던 월 평균 피위안자의 수가 평균 192명입니다. 200명 가까이 되고요. 1인당 위안부당 일평균 피위안자 수는 6명 전후입니다. 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대단히 귀중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대는 이 공창 폐지의 조류에 따라서 1954년 3월에 전쟁 이후에 부대를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군에서 이 위안부대와 그에 속한 그 위안부의 존재는 이로써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이후 거의 한 90년대 초까지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한 위안부가 대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에 관한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통계를 살펴보면요. 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1957년부터 발간한 보건사회 통계연보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59년, 61년, 66년 요 3개 년도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군 위안부만은 아니고 미군 위안부 수를 포함한 이른바 접계급 일정한 장소에서 손님을 맞이해서 술과 음식과 또는 가물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매춘을 하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 산업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가지고 풍속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하 이 풍속업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풍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 이른바 접대부의 수가 총수가 통수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검진을 받아 했기 때문에 검진 기록이 여기서는 연간 그 검진을 받은 사람의 총수가 16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현재 또는 월말 현재 얼마였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진입했다가 퇴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1959년 그 해에 약 16만 4천여 명의 접대부들이 이 풍속 산업에 관계를 했고 그 중에 매년 한 2만 명 가까이가 신입자였다 했습니다. 이 접대부들의 수는 댄서, 위안부, 접대부, 밀창, 그래서 댄서, 프로스티튜트, 엔터테이너, 또는 할로트 이렇게 당시 통계는 전부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직능별로 이렇게 검진 횟수가 쭉 나오는데 연간 검진 평균 횟수가 4회로 나옵니다. 4회 여기 이게 월별 통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총 1인당 검진 횟수가 4회가 나오고요. 근데 이 사회가 대단히 불실하다. 1955년도인가 6년도에 전염병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이 위안부들은 주 2회, 이 적객부들은 주 1회 뭐 이렇게 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간 이 4회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접대부들에 대한 위생 관리가 공적인 위생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공창제도는 미군정과 함께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없었지만 보건소별로 이들을 등록시켜서 검진을 하는 그 제도는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검진 자체가 매우 불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성병의 감염률이 25%, 26%나 됐다, 매우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월별 검진 횟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분포가 일정한 정형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출입이 빈번했던 그러한 풍속 시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의 행정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성병 감염률은 22%, 15%, 1966년까지 이렇게 쭉 감소를 합니다만은 이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수는 1966년에 39만 명으로까지 39만 명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고요. 주로 20세에서 29세, 20대가 한 9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진자의 교육 정도 가운데는 대학교 졸업자들도 59년부터 57년부터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군 위안부와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 위안부가 얼마나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1961년과 62년, 68년 그 보건사의 통계 연부를 보면은 연말 현재 적격부 허가자가 나옵니다. 이 적격부를 허가하는 제도는 공창제도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1961년에 이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 기지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일환으로 미군 위안부를 전부 등록해 했고, 동시에 만연한 성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생 검사 제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등록된 사람들, 등록되어서 각 기지촌별로 위안부 협회가 조직되고 일종의 조합이 조직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위안부에 대한 관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대략 한 1만 여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통계가 그 비슷한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00명인데요. 그래서 이 댄사 위안부 접대부는 미군 기지촌에서 활동을 하는 접대부들의 분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지역별 분포가 나오는데요. 역시 미군 기지가 많은 이런 곳에 대량으로 분포하고 있는 걸 보아서 역시 미군 위안부에 관한 통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62년도는 관리가 강화된지 3만 6천 명까지 되었다가 68년에는 2만 436명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0년대 전반이 한국에서는 물론 전쟁 직후에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60년대 전반까지 대략 한 3만 명 가까운 미군 위안부가 존재했다 하는데, 제가 이 몇 가지 연구를 찾아도 이 통계가 이렇게 지역별로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군의 그 지역 간 이동, 기지의 그 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2년도에 갑자기 위안부가 제로가 되고 그 대신에 접대부가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이것은 역시 뭔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까지 자세하게 추적한 연구를 아직 보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수조차도 이 위안부라는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요사이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뭐 이런 위안부들과 함께 같이 뭐 자랐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매우 익숙하게 관찰해온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위안부 문제는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해온 대단히 현재적 현실 역사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위안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안부들의 그 생활 실태나 노동 실태나 이것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단히 특이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1964년에요. 1964년에 서울대학교 이 보건대학원에서 아마 박사학위 논문인 것 같은데 이 박대건이라는 분이 이 군산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와 미군 상대 위안부 각각 188명과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연령 분포, 출신지, 교육 정도, 종사 기간, 월 평균 수입, 그리고 선교 횟수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의사인 것 같고 아마 병원에 있는 간호부들을 미리 훈련을 시켜서 이 위안부들을 가정 방문해서 조사했다 한 일개월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단히 드물게 보는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군산에 가면요, 지금도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타운이라 해서 군산시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지금은 이게 보다시피 인터내셔널 컬처 빌리지라 해서 웰컴 투 인터내셔널 컬처 빌리지라 해서 이 문화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때는 수많은 여인들의 애환이 서린 그러한 기지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위안부들 132명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군산에서 활동을 하는 한국인 상대의 풍속업에 종사하는 접대부들 연령을 보면은 한국인 상대하는 이 접대부들이 훨씬 더 젊습니다. 젊고 미군 상대 위안부의 나이 분포는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 21세와 26세의 차이를 보이고요. 교육의 정도는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무학 또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미군 상대를 하는 위안부들은 그래도 학력 수준이 물론 무학, 국문해독 등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반은 차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하는 미군의 장교인가 병사인가 하사가 아닌가 따라서 또 미국인 상대 위안부의 학력 분포는 더 폭이 넓습니다. 대학 중퇴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종사 기간은 평균 한국인 상대 적격군은 2.87년, 미군 상대는 3.18년인데 따라서 1년 미만, 2년 미만이 전체 땄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래 머물 수 없는 머물기 곤란한 그런 시장인 만큼 진입했다가 퇴출하는 사람들이 전체 땄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4년, 5년 되는 위안부들이 양쪽에서 다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 시장에서 침전하는 가장 불쌍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포주들의 채무노예적인 어떤 갈취, 폭력, 감금, 협박,
구타에서 아마 신음하고 있는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이런 5년 이상 된 사람들, 누가 좋아서 이런 풍속 시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겠습니까? 이들이 가장 불쌍한 애달픈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월 평균 수입을 보면요, 한국인 상대 138명의 평균 수입은 3,455원인데 비해서 미군 상대는 그보다 한 3배가 넘습니다. 11,423원이고요. 월 평균 생활비는 2천 얼마. 그래서 월 평균 저축은 한국인 상대 위안부는 1,300원인데 미군 상대는 위안부는 월 평균 생활비가 8,757입니다. 이 미군 상대 위안부는 이 계약 동거인 경우가 많고 해서 생활비가 사실상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축은 한국인 평균 저축보다는 2배 가까이 되어서 역시 미군 위안부가 상대적으로 한국인 상대 위안부보다는 그 처지가 양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여자 간호부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접대부들의 노동 강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 횟수가 얼마냐 해서 결국 이제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것일 텐데요. 아주 최대,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주 격렬하게 노동을 할 경우에 최대 13회 이상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상대. 그래서 한국인 상대는 월 평균 6회, 7회입니다. 6회, 7회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인 상대는 보통의 5회 내지 6회입니다. 근데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들은 1 내지 2회 정도입니다. 대개 파트너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마 1 내지 2회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요, 제가 나중에 일본군 위안부의 노동 실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 5.5회라는 게 앞서 제가 소개드린 한국군에 속한 군 위안부들의 노동과 똑같습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한국군 위안부가 평균 6회입니다. 하루에 6회의 병사를 맞이했는데, 전쟁 이후에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보통 이른바 홍등가에 종사하는 이 여인들의 평균 노동 강도는 그보다는 작습니다. 역시 한국군 위안부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 5회라는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당시 일본의 전쟁 1945년에 있었던 일본의 공창제 하에서 일본의 유학에서 종사했던 여인들이 유객을 맞는 노동 강도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 그래서 상당히 5 내지 6, 특히 5라는 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 이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노동 강도 기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선행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면서 이 풍속 산업의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 논문은 참 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은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다시 점프를 해서 이 15세기 조선시대로 19세기 조선시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도 일종의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종이라는 임금이 함경도 육진을 개척한 다음
남방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정군들, 이 군인들의 위안을 위해서 기생제도를 설치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제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알려진 케이스 하나에 의하면은 평안도 영변에서는 그 관기가 기생이 관에 속한 기생이 6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현 단위로 대체로 그런 숫자의 기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가 19세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관기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이 그 이른바 조선왕조의 지배청에 의해서 약취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볼만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이 경북대학교의 그 역사교육과에 계시는 우인수 교수가 1996년에 쓴 부북 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출신 군간의 부북 생활입니다. 이 부북이란 것은 북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근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울산 사람입니다. 무과에 급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무과 급제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부북 생활을 했고요. 자기도 이 박치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박계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그 옛날 양반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일기를 다 적었습니다. 일기를 적건데요. 아버지와 달리 이 아들 박치문은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했던 여인들에 관한 기록을 일기에 소상하게 남깁니다. 이 우인수 교수가 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인조 22년 12월 11일에는 비통진이 하고 동침했다. 15일은 비분이하고 동침했다. 그 다음날 16일에는 주탕에 있는, 그러니까 이 주점을 말합니다. 목로 주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춘일이 하고 있다. 22일은 향환이 하고 있다. 주탕에. 26일은 주탕에 예연이 하고 있다. 30일은 이제 관기, 현양이 하고 잤다. 근데 비고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박한 주인 집에 여다. 이것은 주탕의 주막의 그 여인 그 딸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기 건리계 관기 예제 숙박한 주인 집의 딸이다. 옥매향 옥순이 율떡이 뭐 향춘이 월매 노종 매옥주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은 이동 도중에는 늘 이렇게 주막이나 그 고을의 관기와 주막의 딸이나 관기와 접촉을 하고요. 회령의 그 부임지에 도착해서는 방직비라 해서 관기 하나를 현지 첩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그 배정받은 게 이 비노종이에요. 노종인데 관기가 없어가지고 민가의 사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나중에 의향이라는 방직비 관기를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 위에 월매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아버지를 모셨던 배종이라는 방직비의 딸입니다. 그 딸하고 또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관기의 그 모녀와 이 대를 이어서 이 동침을 하는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제가 바뀔 때마다 방직비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동 도중에는 또 수시로 그 지방의 관기나 또는 이런 것부터 성의 접대를 받습니다. 이런 걸 이 제도가 19세기 말까지 쭉 이어져요. 이런 논문이 몇 편이나 됩니다. 그 양반가의 일기를 보면 뭐 유희춘이라는 그 사람 또는 뭐 노상추란 사람의 그 경상도 이 선산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도 무과 출신이에요. 평안도 선천이라는 곳에 그 고을살이 하러 갔는데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가 노릇을 군수 노릇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자기 할아버지도 그 고을에 원림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관기와 관계해서 낳은 그 여자가 살아있고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관기와 출산한 그 딸이 또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한테는 이제 결국 종이모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내용을 일기에다 적습니다. 이렇게 이 조선왕조 시대는 어떤 그 비들에 대한 그 양반, 뭐 문반이든 무반이든 양반들의 그 성의 약취가 끄리낌 없이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에 관한 각종 저 풍속 일화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소개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림이라는 어떤 선비가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엄풍이 크게 떨쳐 각 고을의 관창을 말할 것도 없고 집마다 사비와 마을의 천한 여자가 값을 치거나 말거나 인물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릴 것 없이 주야로 음탕한 짓을 일삼음이 술 취하고 미친 것과 같아서 엄부가 아닌 여자가 드물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엄풍이 중국보다 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엄풍이라는 게 바로 양반의 신분제적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성의 약취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이 양반은 매우 위선적이게도 이 양반 개인은 고상인지 몰라도 이 마을의 천한 여자들, 이 하천미들이 그야말로 술 취하고 미친 것 같이 전부 엄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성의 풍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흔히들 조선시대를 무슨 성의 풍속에 관한 청정시대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는 양반 사대부과의 마님들이나 그러했고,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